도대체 왜 계속 날 따라다니는 거야? 필요 없다고 했잖아. 따라다닌다고?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이게 따라다니는 거야? 구해달라고 한 적 없어. 차라리 죽게 놔두지 그랬어. 미친 거 아냐? 내가 그렇게 죽고 싶으면 가서 스스로 목이라도 따버려. 내가 뭔데 내 인생에 끼어들어? 넌 그냥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편하게 살다가 전쟁 한번 해보고 영웅 놀이하는 거잖아. 내가 편하게 살았다고? 넌 대체 뭘 알고 떠들어? 내 꼴을 봐. 마치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피해자인 척하잖아. 꺼져. 당장 내 앞에서 꺼지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해. 내가 그렇게 강하면 내 힘으로 살아남아 봐. 하지만 기억해. 내가 널 2번 다시 구해줄 일은 없을 거야. 내 이름은 철양이다. 나는 한때 이름이 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아무도 아니다. 그와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조선의 법도, 가족의 기대, 그리고 전쟁, 그 모든 것을 거슬러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이름은 철양이다. 사람들은 나를 골목의 여왕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건 내가 원한 이름이 아니다. 사실 나는 조용한 삶을 원했다. 숲속에서 태어나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란 내게 세상과 어울린다는 건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다. 내가 태어난 곳은 강원도 산골이었다. 강릉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거의 외진 곳이었다.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달빛만은 또렷이 마을을 비추곤 했다. 사람들은 그걸 신비롭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늘 말했다. 이곳에서 태어난 자는 달의 운명을 타고난다. 조심해야 한다. 달은 축복이자 저주니까. 어릴 때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단순한 전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나는 그 말이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나는 달을 사랑했다. 달빛 아래서 걷는 걸 좋아했고 가끔은 달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달을 두려워했다. 특히 어른들은 항상 내게 말했다. 달이 밝은 밤엔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한다. 숲에서 태어난 애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해. 하지만 왜 조심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저 옛날부터 그래왔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다. 할아버지는 약초를 다루는 사람이었다. 마을에서는 병원 대신 할아버지를 찾아오는 일이 많았다. 덕분에 나는 자연스럽게 약초에 대한 지식을 익히게 되었다. 아픈 사람들에게 약을 지어주고 허브차를 만들고 산속에서 나는 식물들을 활용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내게 단 하나의 금기를 가르쳤다. 절대 달빛이 가장 강한 날에는 약을 만들지 마라. 그 말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 자랐다.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냈고 겨울이 되면 눈이 허리까지 쌓였다. 그곳은 사람이 살기에 쉽지 않은 곳이었지만 나에겐 세상 전부였다. 할아버지는 한때 무예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와 살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키웠다. 그는 무술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살아가는 법, 사냥하는 법,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세상은 약한 자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넌 절대 약해선 안 된다. 그 말은 어릴 때부터 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할아버지는 나를 강하게 키웠다. 내가 5살 때는 활을 쏘게 했고 10살 때는 짐승을 잡는 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18이 되었을 때 나는 이미 웬만한 남자보다 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이 답답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산이 너무 좁게 느껴졌다. 나는 세상이 궁금했다. 할아버지는 늘 인간을 믿지 말라고 했지만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날 밤 달빛이 눈 위에 내려앉아 푸른빛을 띠던 밤 나는 떠났다. 할아버지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걸 확인하고 나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옷몇벌, 작은 칼, 그리고 할아버지가 항상 지니고 다니던 부적.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다. 눈이 얼어붙어 발이 미끄러졌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마음은 두근거렸다. 이제야 정말로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날 밤 내가 떠난 것이 할아버지와 나, 우리 둘의 운명을 바꿀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틀 밤낮을 걸었다. 처음으로 마주한 세상은 내가 상상한 것과는 조금 달랐다. 나는 강릉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곳, 낯선 사람들, 북적이는 시장, 익숙하지 않은 냄새, 그리고 낯선 시선들. 이봐, 너 어디서 왔어? 시장 구석에서 내가 생선을 구경하고 있을 때였다. 거친 손을 가진 사내가 말을 걸어왔다. 나는 말없이 그를 쳐다봤다. 길 잃었어. 옷차림 보니까 산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런 곳에서는 함부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할아버지가 말했다. 왜 말이 없어? 혹시 도둑질이라도 하려던 거야? 그가 갑자기 내 팔을 잡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의 손목을 비틀었다. 그가 비명을 질렀다. 이게 뭐야? 이 인연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나는 재빨리 손을 놓고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때 누군가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만하지. 낮고 차분한 목소리.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 남자는 키가 컸고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다. 옷차림을 보니 군인이거나 아니면 싸움을 많이 해 본 사람 같았다. 조선의 작은 마을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활기찼다. 온갖 물건이 널려 있고 사람들은 바삐 움직였다. 장사꾼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신선한 생선이요. 오늘 아침에 잡아 올렸소. 따끈한 찰떡이요. 하나만 먹어봐요. 내가 상상했던 조용한 마을과는 전혀 달랐다. 나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어리둥절했다. 바람에 섞인 음식 냄새, 사람들의 열기, 지나가는 마차의 바퀴 소리.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불편하게 만든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았다. 털가죽 옷에 사냥용 칼과 활까지 메고 있는 여자라니? 이곳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저 여자 뭐야? 도적 아니야? 아니면 어디서 도망쳐 나온 건가? 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나는 애써 무시했다. 그냥 조용히 시장을 지나가서 쉴 곳을 찾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누군가 내 팔목을 잡았다. 이봐, 어디서 왔어? 술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다. 비틀거리는 몸, 흐리멍덩한 눈, 취한 남자였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같은 상태인 남자들이 여러 서 있었다. 혼자 다니는 거 보니까 길 잃었나 보네. 그가 비웃듯이 말했다. 나는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생각보다 힘이 세다. 나요. 왜 그렇게 차갑게 굴어? 우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궁금할 거 없어. 손 치워. 그가 씩 웃더니 갑자기 힘을 줘서 내 팔을 끌어당겼다.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을 뻔했다. 나는 바로 허리춤에서 칼을 뽑았다. 그리고 그의 목에 겨눴다. 마지막으로 경고할게. 놓으라고 했어.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시장 한가운데서 싸움이 벌어질 것 같으니 사람들은 다들 한 발짝씩 물러서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비웃으며 말했다. 야, 이거 봐라. 여자 주제에 칼을 들고 협박까지 해. 그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인진 몰라도 여기선 내 마음대로 안 될걸. 나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다. 지금 바로 움직이면 단숨에 제압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였다. 그만하지.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길고 단정한 도포, 깔끔한 각. 눈빛은 날카로웠고 표정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놔줘. 그 남자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술 취한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뭐야? 귀족님께서 웬 참견이십니까? 귀족. 나는 그제야 그의 옷을 자세히 살폈다. 확실히 단순한 평민은 아니었다. 깔끔한 한복과 허리춤에 찬 비단 주머니까지 양반이거나 권력이 있는 집안 출신일 가능성이 높았다. 대주는 조선 왕조의 장군 아들이었다. 하지만 내가 만난 그는 그저 귀족의 도련님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칠고 위험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를 믿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 없었다. 왜 날 도와준 거야? 그가 나를 쳐다보며 피식 웃었다. 약한 사람이 당하는 걸 그냥 보고 있는 건 별로라서. 나는 코웃음을 쳤다. 약한 사람. 대주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방금 전에도 봤잖아.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어. 그래? 그가 천천히 걸어오며 내 앞에 섰다. 그의 키는 나보다 훨씬 컸고 어딘지 모르게 위압감이 느껴졌다. 만약 내가 안 나섰다면 내 칼은 그 남자의 목을 베었겠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다면 지금쯤 넌 포도청에 끌려가 있었을 거고.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냥 상황이 불리했을 뿐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 대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천천히 걸어가더니 뒤를 한번 돌아보며 말했다. 배 안 고파? 나는 그제야 내 배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는 걸 들었다. 우리는 시장 골목 안쪽에 있는 허름한 국밥집으로 들어갔다. 좁은 공간, 나무 테이블 몇 개, 그리고 구수한 국물 냄새가 풍겼다. 주인은 우리를 힐끔 쳐다보더니 묻지도 않고 국밥 2그릇을 내왔다. 먹어. 대주는 숟가락을 들고 구구란 입 떴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봤다. 그는 말투도 거칠고 태도도 불친절했지만 이상하게도 뭔가 단련된 몸이었다. 단순한 양반이라면 가질 수 없는 전장의 흔적. 그리고 그의 손목에 감긴 붕대. 부상당했어?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쳐다봤다. 뭐 싸우다 보면 다칠 수도 있지. 귀족이면 싸울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 귀족도 있겠지만 난 아니야. 그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단순한 양반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도망치는 거야?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건 또 무슨 소리지? 내 표정이 그래. 뚝 끼고 있는 사람 같아. 대주는 피식 웃었다. 너도 별로 다를 건 없어 보이는데. 나는 숟가락을 들다가 잠시 멈췄다. 너도 도망치고 있는 거 아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국밥을 떠먹기 시작했다. 나도 말없이 국밥을 먹었다. 그렇게 우리 둘은 각자의 사정을 묻지 않은 채 한동안 식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남자는 나처럼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이란 것. 그리고 우리는 같은 길을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그날 이후 우리는 계속 마주쳤다. 누가 먼저였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그를 찾은 건지, 그가 나를 찾아온 건지.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산에서 자란 여자였다. 대주는 조선의 장군 아들이었다. 나와 그는 애초에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감정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우리는 몰래 만났다. 시장의 한쪽 골목에서, 술집 뒤편에서, 달빛이 비추는 밤거리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 위험하다는 거 알아. 그럼 안 만나면 되겠네.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매일 밤 서로를 찾았다. 내가 필요해서, 그가 필요해서. 하지만 이 사랑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결국 알게 되었다. 나는 대주의 집 앞에서 불려나왔다. 수많은 하인들과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주의 아버지인 장군이
나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내 아들과 어울린다는 그 여자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감히 너 따위가 대주 곁에 있으려 하다니. 저는 그저 변명할 필요 없다. 넌 천한 여자다. 내가 뭘 하든 어디서 왔든 내 아들과는 어울릴 수 없어. 전대주를 사랑합니다. 그 순간 장군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럼 내 사랑으로 내 아들이 모든 걸 잃어도 괜찮다는 거냐? 나는 말이 막혔다. 내가 계속 곁에 있으면 대주는 집안에서 버림받을 거다. 벼슬길도 막힐 거고 조정에서도 밀려나겠지. 내 사랑이 그렇게 가치 있는 거냐? 나는 숨을 삼켰다. 장군은 나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넌 대주를 사랑한다고 했지. 그렇다면 그를 놓아줘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대주가 문을 박차고 나왔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대주, 넌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느냐? 네, 전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넌 모든 걸 잃게 될 거다. 상관없어요. 나는 대주를 바라봤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에게는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었다. 나는 차마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전쟁이 시작되었다. 외적이 국경을 넘었다. 조선의 평화는 깨졌다. 대주는 전쟁터로 떠나야 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만났다. 제발 떠나지 마. 나라가 위험한데 내가 어떻게 남아 있을 수 있겠어? 가면 돌아올 수 있을까? 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꼭 껴안았다. 살아서 돌아와. 아니면 나도 널 따라갈 거야. 그는 내 등을 쓰다듬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약속은 못해. 그는 말을 끝내고 조용히 내 품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나는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산으로 향했다.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나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탁했다. 제발 적을 죽이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이제 내 세상이 아니야. 철양은 내가 전쟁에 발을 들이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상관없어요. 나는 대주를 잃을 수 없었다. 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도 싸우겠다. 나는 조용히 적의 움직임을 살폈다. 전쟁은 단순한 힘싸움이 아니었다. 정보가 없으면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몰래 대주에게 전달했다. 그가 싸울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지만 그날 밤, 보름달이 높이 뜬 밤, 나는 발각되었다. 이게 누구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몸을 돌렸지만 이미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숲속에 늑대라 불린 여자 스파이가 바로 너였나 보군.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적군의 장군이었다. 그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늑대라기보단 암컷 늑대겠지.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끌어올랐다. 나는 이를 악물고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뒤에서 누군가가 내 어깨를 강하게 쳤다. 순간적으로 시야가 흔들렸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손목이 묶여 있었다. 전장에서 기어나와 숨어 다니는 개가 감히 조선을 넘보나. 내가 개라면 넌 그 개에게 물려 죽을 놈이다. 내 말에 장군이 비웃었다. 저항은 필요 없다. 너는 곧 죽을 테니까. 병사들이 나를 끌고 갔다. 그리고 사형이 선고되었다. 달빛이 밝은 밤 나는 단두대 앞에 섰다. 대주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낼 수 있다면, 그를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하지만 그럴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잘 있어, 대주야. 그 순간 차가운 칼날이 목에 닿았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내가 누워있는 곳은 낯선 방이었다. 희미한 촛불이 흔들리고 창문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목이 뜨거웠다.
손을 가져가 보니 칼날이 지나간 자리, 깊게 남은 상처. 그 순간 누군가가 말했다. 됐군. 나는 고개를 돌렸다. 대주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늦지 않게 도착했어. 하지만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뭐, 대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넌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뜻이야? 너는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모든 기록에서 사라졌어.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더 이상 내 이름도 내 존재도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 그럼 이제 나는 누구지?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아닌 사람이야. 대주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림자로 살아야 해.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 나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세상이 우리를 지워도 상관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후회하지 않아. 나는 대주의 손을 잡았다. 한 번이라도 사랑했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의 손이 따뜻했다. 그리고 우리는 달빛 속으로 사라졌다.